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새로운 군사기지. 2. K9의 비범한 능력. 3. K2에 대한 독일의 충격적인 논평.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군사기지를 지어서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계획을 크게 방해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가봉입니다. 최근 가봉은 항구를 개방하고 한국과 손을 잡아 중국의 견제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상호 간 협력을 위해 이 정도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봉에서는 중국의 군사적인 영역 확대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체 아프리카의 저먼 나라 가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우정을 쌓아온 한국에게 감사를 표한다. 가봉의 대통령 알리 봉고 온딘바는 연단에서 큰 소리로 한국과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한다는 것. 그가 내준 땅은 바로 포트 장틸 포트 젠틸 항구였습니다.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바다 건너 상툼의 프린시페 섬과 맞닿아 있는 장소. 케이프 로페즈 많이 있는 항구로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대형 군함이 정박해도 지장이 없는 장소인데요. 그곳을 선뜻 대한민국에게 양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 지역을 한국 해군 군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지로 바꾸겠다고 말하며 나중에 한국형 항공모함이 항구에 정박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죠. 한국 기업의 가봉 항만 투자에도 열려 있다고 말한 온딘마 대통령은 한국이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가봉 대통령의 결정에 가장 당황한 것은 바로 가봉의 바로 위에 위치한 국가 적도기니와 적도기니에 엄청난 투자를 한 중국이었죠. 특히 중국은 이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적도기니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군사기지를 짓기로 결정한 중국은 자신이 짓기로 한 군사기지 아래에 한국이 군사기지를 짓고 그곳에 한국 병력이 거주할 수 있게 가봉이 배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아프리카 전역에 차이나머니를 뿌리며 협력을 강조한 중국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가봉의 태도가 이해가 가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가봉에 있는 벨링가 철강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가 상당한 돈을 지출하며 투자를 했기에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열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과거 왕이 외교부장이 아프리카 순방 때 가봉을 들리며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가봉 대통령이 흔쾌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던 상황. 하지만 중국이 간과한 것은 한국과 가봉 사이의 관계가 중국보다 더 단단하고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앞세우며 1대1로를 개발하기 이전 가봉 대통령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봉 대통령에 영향을 끼친 한국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가봉 대통령을 모셔왔던 한국인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봉 대통령 경호실에서 35년 이상 근무했던 박상철 전 경호실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가 가봉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특이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인연 갈등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 1982년 8월 전두환 대통령은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맞이하기 위해 가봉에서는 군악대가 연주를 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한 환영 인사가 펼쳐졌죠. 그런데 대통령의 낯빛이 변하며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군악대 지휘자의 팔을 내리치며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된 것이 아니라 북한 국가가 연주된 것입니다. 남북한이 치열하게 대결을 펼치고 있는 1980년대 한국 대통령이 온 자리에 북한 국가를 연주하는 것은 대단한 결례였고 외교적으로 엄청난 실수입니다. 친서방 정책을 펼치며 한국과도 인연을 쌓아오던 가봉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가봉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며 이 실수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북한 공작원이 애국가와 북한 국가를 교체하면서 대한민국과 가봉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계획한 사실이 알려졌죠. 단순 실수로 끝나며 이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상철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죠. 당시 이 사건을 접한 대한민국 경호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고 내부 경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이를 가봉 대통령이 인상 깊게 바라본 것이죠. 이후 한국 경호원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가봉 대통령은 한국에게 정식으로 한국 경호원 인력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때 가봉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전임 대통령인 오마루 봉고였습니다. 박상철 씨는 우연치 않게 가봉에서 경호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며 유일하게 합격되었죠. 당시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가봉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불굴의 한국인답게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며 가봉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5년만 고생하고 돌아온다는 생각이었지만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어졌고 가봉 사람들이 보낸 호의에 감동한 그는 35년이라는 시간을 가봉 대통령 경호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봉 대통령 곁에서 그를 보좌했습니다. 그를 제외한 많은 경호 인력들이 현지에 있었지만 전 대통령 오마루 봉고 대통령과 현 대통령 알리 봉고 온딘바 대통령까지 2대에 걸쳐 경호를 맡은 인물은 오직 한국인 박상철 씨가 유일했습니다. 두 대통령들 역시 박상철 씨가 말한 내용은 무조건 신뢰했죠. 덩달아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더 많이 알았던 가봉 사람들은 이제는 한국이 더 익숙한 국가가 되었죠. 태권도 교관이었던 그는 심지어 가봉의 무술 환경도 바꾸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온 교관들이 가라데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박상철 씨가 태권도를 가봉 군인들에게 보급하면서 점점 가라데 대신 태권도가 군인들의 필수 소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가봉에서는 태권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의 이름을 딴 태권도 대회가 열리면서 태권도 대부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죠. 현 대통령인 알리 봉고 온딘바는 박상철 씨를 파피라 부르며 따를 정도로 어렸을 적부터 그와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파피는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존경의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지금은 자리에서 은퇴한 박상철 씨지만 아들 2명이 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활약할 정도로 가봉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 가봉의 민간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그는 아프리카 외교 최전선에 있었죠. 한국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도 가봉과의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회사가 가봉 정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에이즈 신속 진단 키트, 말라리아 키트까지 선물하는 호의를 보냈죠.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과서 보조 교재를 제공하는 한편 가봉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와 지리를 알릴 수 있는 교재도 제공하면서 가봉과 한국의 깊은 인연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기에 가봉이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외에도 가봉이 한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한 이유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적도기니에 설치한 중국 군사기지 때문입니다. 적도기니를 통치하는 대통령인 테오도르 오비앙 은게마는 적도기니에서 나오는 석유 덕분에 엄청난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아들인 오비앙은 이러한 부를 믿고 엄청난 사치를 부린 인물이었죠. 고위층들만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일반 국민들은 부를 누리지 못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갑작스럽게 바뀐 일이 벌어진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적도기니 시민들이 죽어가자 막대한 부를 누리던 석유 산업을 지탱할 사람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에 석유 산업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40년 동안 독재를 했던 은게마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파산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 이런 틈을 중국은 파고들어 적도기니 부지를 넘기는 대신 차이나머니로 적도기니를 사들인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적도기니에 군사기지를 지으려는 정황을 포착, 미 의회 청문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며 중국이 인도는 물론 미 아프리카 중요 지역까지 영역을 넓히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군사기지 확보를 통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었죠. 이대로 된다면 중국 뜻대로 아프리카가 좌지우지되는 상황. 적도기니 바로 아래에 있던 가봉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죠. 중국군의 등을 높은 적도기니가 가봉을 침략할 수도 있는 가운데 강력한 우군의 도움이 가봉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봉이 선택한 파트너는 중국과 상대할 수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봉에 군사기지가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국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중국 외교부는 한국을 향해 중국의 길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반응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외교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높아졌다는 의견을 남기며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죠. 중국의 허를 찌른 한국의 군사기지 개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 중국은 과연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최근 영국에서 실제 공개된 K9A2 영상이 화제입니다. 당당하게 그 위험을 뽐내는 모습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거대한 궤도 소음을 내며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뉴탕 밀브룩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열린 영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DVD 포럼 2022에 참여해 영국의 군 관계자들 앞에서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모바일 파이어스 플랫폼 조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7년 전력화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전시회를 계기로 영국의 K9 자주포의 수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의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K9A2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포인 K9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의 탑재를 통해 화력, 방어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 따르면 K9A2의 핵심인 고반응화포 연구 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순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고반응화포 개발로 인해 처음으로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했으며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 늘어났는데요. 탑승 병력 숫자는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MF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 현지 방위산 업체들과 이른바 팀 썬더를 결성했습니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 피어슨 엔지니어링,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럭키드 마틴 영국 법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 소식 역시 팀 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는데요. 팀 썬더는 트위터에 하나 디펜스는 영국의 K9 센터를 설립해 영국 육군에 원활한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영국 현지 중소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영국 육군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K9A2 자주포를 제안함으로써 한화와 팀 썬더는 영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9A2는 밀브룩 프로빙 그라운드의 크로스컨트리 도로를 주행하며 추적된 포의 탁월한 전지형 기동성을 증명했는데요. 하나 디펜스가 유튜브를 통해 그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9A2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영국군 관계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영국의 한 기자가 K9A2를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9A2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자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인 MFP에 입찰할 예정인 하나 디펜스의 K9A2 프로토타입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K9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2040년 버전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이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이번 영국에서의 입찰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팀 썬더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에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K9A2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측면에서 K9A2는 이전 제품군에서 사용된 15mmL52 주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약 특성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뒤질 수는 있지만 로켓 지원 발사체 라운드의 대표적인 최대 사거리가 약 50km입니다. K9A2 프로토타입의 측면도를 보면 길어진 소동과 새로운 자동 로딩 시스템, 모든 충전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승된 루프 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9의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외부 명령 및 통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어 아군 정찰 시스템에 위치한 표적에
자동 총포를 허용하고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적을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 사격 및 급습 시나리오에서 신속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탑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초기 K9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데요. K9A2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능은 포탑 회전 위치나 조포 높이에서 재장전을 허용하는 다소 혁신적인 자동 탄약 취급 및 장전 시스템입니다. 초기 K9 및 K9A1은 반자동 장전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탄약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반면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9A2는 K9 및 K9A1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인 것에 비해 최소 9발의 발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승무원을 이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K9A2의 로딩 시스템은 발사체 컨베이어, 드롭다운 스택 추진제, 슬라이딩 트레이 및 브리치 장착 공급 트레이를 사용하여 작동하는데요. 전체 프로세스는 대략 평균 7.45초가 소요되지만 컨베이어에서 다음으로 선택된 라운드의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빠르거나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약 처리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포탑이 수정되어 이전 K9A1에 비해 소동이 길어지고 포탑의 루프 라인이 대부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48발의 모든 탄약과 240개의 추진제 장약을 포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는데요. 이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일부 장약을 선체, 바닥에 보관해야 했던 이전 모델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탑 재열계로 인해 K9A1에 처음 구현된 보조 동력 장치도 포탑의 후방 좌측에서 차체의 후방 우측에 있는 내부 위치로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3톤의 무게에 대한 추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 대부분에게 이 옵션은 지뢰 보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최전선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동 탄도 보호에 대한 매우 미미한 개선의 여지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팀 썬더가 처음부터 사우시 CRT와 함께 K9A2를 영국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K9A2가 전술적 이동성 측면에서 추적 옵션을 갖추고 있기에 지형 교동성, 부드러운 토양 이동성 및 언덕 등반 측면에서 바퀴 달린 다른 경쟁자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9A2는 발사속도, 자동화, 승무원 배치 및 승무원의 삶의 질 등 많은 부분을 개선했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기존 사용자 기반을 위한 기능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공하여 하나 디펜스 제품군의 모든 초기 모델이 K9A2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 완료 후 K9 플랫폼의 50%, K9A2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일정표에 따르면 K9A2 개발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군에 인도되는 시기는 2026년이나 2027년이라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K9A2에서 더 나아가 K9 제품군의 자동화 수준을 기반으로 K9A3 개발을 2030년대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K9A3는 15mmL58 주포를 장착하여 표준 포탄의 유효 사거리를 약 10km 증가시킬 예정이며 자율주행 포함 완전 자동화된 운전이 가능한 향상된 자동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 디펜스는 유인, 무인팀 구성 기능을 갖춘 완전히 로봇화된 K9의 변형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K9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작업명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하나 디펜스의 계획에 따르면 이 신제품은 2040년대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며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하면 K9 패밀리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작년 12월 호주 정부와 1조 원 대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2월에는 이집트와 약 2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가성비도 우수한 우리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규모를 보면
2010에서 20년에는 연 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작년 들어 역대 최고 수출 규모인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처음으로 수출 규모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놀랍다. 나였더라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겠다. 한 독일 장교가 한국 무기를 보며 경탄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국 방산 전시회에 전시된 한국 무기들이 각국 군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폴란드 시장을 빼앗겼던 독일이지만 직접 장비를 운영하는 현역 장교는 한국 무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독주에 미국에서 한국을 붙잡기 위해 숨겨왔던 비밀병기를 공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일본에서마저 K방산의 위용을 인정하고 말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지상군 방산 전시회 오저 2022에 하나 디펜스가 참가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군반 장갑차의 실물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오전은 매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800여 개의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로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의 첨단 무기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국 방산업체들이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산 전시회는 방산기업 간의 소리 없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시관 중에서 한국의 첨단 기갑 차량들이 전시된 한화 디펜스 전시관에 외국군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시관을 찾은 한 독일 장교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10을 동안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독일 장교는 K10 탄약군반 장갑차를 가리키며 한화 디펜스 관계자에게 얼마나 자동화된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가 K9 자주포와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탄약을 재장전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어 장갑차 운용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 가격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연신 감탄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독일 장교가 주목한 K10 탄약군반 장갑차는 K9의 차체를 이용해 개발된 보급 차량으로 K9 자주포와 연결하여 로봇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을 보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두 장비의 연계를 통해 포탄이 날아드는 전시 상황에서도 방호력을 갖춘 채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비 체계이죠. 한국의 자주포 체계에 감탄하던 독일 장교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 다른 나라의 비슷한 무기 체계에 비해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니 놀랍다. 내가 폴란드 군이었더라도 K9을 도입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기갑 차량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독일 장교가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 대신 폴란드의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게 됐을 때 많은 독일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독일의 손아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파일을 빼앗겨버린 것이니 말이죠. 이에 대해 믿을 수 없어하며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종 사용자 조항과 미루는 정부 때문입니다. 아무도 긴급 상황에서 독일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만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만 무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독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 네티즌들은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방산 기업들이 크게 득점하며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기 산업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이 이번 박람회에서 새로운 전차를 공개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최신 모델 에이브람스 X를 공개한 것인데요. 에이브람스 X는 신형 44구경 XM360원 저반동 활강포가 도입되어
더 적은 반동으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포탑이 완전 무인화됐을 뿐만 아니라 기총으로 RCWS가 탑재되어 승무원 3명만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에이브람스 X 모델은 아직 프로토타입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미군의 전차가 발전하게 될 모습을 미리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신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에이브람스 X가 공개된 이유를 흑표 전차의 화작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군사 매체 메타디펜스에서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에이브람스 X로 독일 KF-51 판처와 한국의 K2 흑표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세계 각국이 전차의 종말을 예고하며 전차 생산량과 투자를 줄여나가면서 비어버린 시장을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보다 K2 전차가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새로운 전차 공급은 2035년까지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면 서방 세계의 전차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주도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독일에서 차세대 전차 KF-51을 내세웠고 미국 역시 에이브람스 X를 제시하며 한국 전차의 진격에 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다른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람스 전차의 설계 과정에서 K2 전차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에이브람스 X의 새로운 포탑은 명백히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서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에이브람스 X의 포탑 디자인이 기존 에이브람스 전차의 포탑보다 K2 전차의 포탑 구조와 더욱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전차를 만들기 위해 M1 에이브람스의 전차 설계도를 어떻게든 얻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미국이 전차 설계에 있어 한국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방산의 선두를 달리던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한국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관음증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미 언론 오저 2022에 참가한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지혜를 보여주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미 언론들과 관계자들의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평가들을 모두 모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것은 K판만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안보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가 국제 경쟁력 있는 생산국인과 동시에 방위산업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미국 캐피탈 알파 파트너즈 칼란 이사. 경이적인 매출의 성장을 보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의 성과이다. 한국 기업은 복수 정권에 걸친 하이레벨 협상, 무기 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무기 박람회 참가를 결합하여 숫자를 늘려온 것 같다. 디펜스 뉴스. 현실감을 띠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의 무기 수요는 높아지는 한편 이 거대한 수요에 미 방위산업이 대응할 수 없는 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대두는 미국도 환영해야 할 뉴스다. 호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터디즈 상트르. 한국 방산이 이루어낸 경이로운 업적에 각국 외신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까지 한국 방산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며 그 전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일즈에 성공하는 비결은 잠재적인 고객의 안보 환경, 재무 상황, 산업 구조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현지 기업과의 공동생산, 신규 제조가 아닌 한국군이 사용한 중고 무기, 도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 고객에 맞춰 제안을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즈하는 점이다. 일본 경제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도 분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한국의 특기지. 일본도 예전에는 그랬을 텐데 이제는 갈라파고스화돼버려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밖에 없어. 예를 들어 신칸센이 중국이나 대만 이외에 보급되지 않는 것은 일본형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지. 일본 무기는 실전을 거치지도 않았기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 할지 의심스러워. 일본이 버블 경제 이후로 겸손함을 잃어버려 너무 안타까워. K9이나 레드백은 일본에 도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생산으로 하면 공급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러면 혐한파에서 난리를 칠까요? 매출 3조가 사정거리 내라니 너무 굉장한 걸. K-팝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언어를 공부해서 꾸준히 판매하고 있었어. 무기 수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진한 것 같지만 아마 훨씬 전부터 결과를 내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겠지. 일본이 무기 수출에서 출발선에 설 때쯤이면 적어도 나는 환갑 정도일까. 그동안 한국 방산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한국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조작해낸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던 일본인들마저 해외 유수의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고착화된 일본 방산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네요. 한국의 오저 참가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보도한 공통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방산 플레이어로서의 한국의 위상.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라이징 스타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를 넘어 미국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이지만 방심은 금물일 것입니다. 세계 방산의 절대자였던 미국이 한국을 전력으로 상대해야 할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K방산이 정상에 올라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 방산 기업들의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